사실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주춤주춤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요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원화로 빚을 내서 달러를 사라.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고 좋은 게 몇 개 없으니까 좋은 쪽으로 굉장히 쏠립니다. 올라가는 거는 막 10배, 막 5배씩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계속 흘러내리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거나 약간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사실 살 게 많거든요. 거의 2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더라고요. 네. 우리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권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우선은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 요 와이즈 부스터 두 분께 보내드려요. 요 두 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요거 두 개 보내드릴 욕 먹잖아. 예, 요거를 14개들이 와이즈 부스터를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와이즈 부스터. 요거 하나 드세요. 참.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하시죠. 상큼합니다. 맛있습니다. 일단은 강대권 대표님이 2년 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해갖고 이렇게 근황을 찾아보니까 상 받으셨더라고요 최근에. 네. 대한민국 펀드 대상 올해의 펀드 매니저 3호 펀드 부문 대상 받으셨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빌보드 뭡니까? 수익률입니까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라이프 자산 운용도 엄청 잘 되신다고 하고 거기 뭐 운용 자산도 지금 엄청 늘었다고. 네, 현재 1조 5천억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 하우스 네. 생긴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네. 비법이 뭡니까? 그냥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고수익을 내는 운용사는 아니고 좀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자산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네. 한국 시장 무슨 인기입니까? 지금 다 욕하고 지금 다. 네, 그래서 변동이 좀 컸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라이프 자산운용이 설립된 이후로 우리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정말로 욕하면서 떠나는 시장이 돼버렸고 아직도 국장하고 있니? 네. 인데 거기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계시다는 네.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뭐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네네. 뭐 저는 이게 직업인데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진짜 좀 유독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3년만 동안 너무 힘들었고 참 이 약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지금 최근 과거 3년보다는 좀 앞으로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3년은 사실 너무 힘들었죠. 네. 너무 힘들어. 네. 앞으로는 사실은 뭐 기저효과입니까?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뭐 좀 시간은 지나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 일색이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사실 3년 반 동안 했었듯이 사실 이게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가 너무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게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참 좋은 건데 네. 자꾸 구석구석 살펴봐야 좋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비관이 좀 지나친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요즘에 되게 가슴 아픈 댓글이 저희 그래도 가끔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 출연을 하시는데 네. 뭐 요즘 뭐 국장 세일즈하러 나왔다 막 이런 얘기 달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장 얘기하고 있고 막 빅테크 네. 얘기하고 있으면 막 찬성. 네. 역시 팔란티어. 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쟤들 또 국장 얘기하고 있다고. 네. 너무 속상하죠. 네. 근데 사실 뭐 어디서든 돈만 벌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그래도 뭔가 밸류업 바람이 불었잖아요. 예. 고배당주, 은행주주 다들 많이 올랐었고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오는 가치주 장세와 좀 달랐습니까? 뭐 어떻게 달랐습니까? 제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가치주 장세가 진짜 어쩌다 한 번 오거든요. 그 어쩌다 한 번이 언제 오냐면 그 강세장의 끝자락에 와요. 다 오르고 이제 안 오른 거 뭐야? 네. 이렇게 찾다가 그래서 도저히 이제 뭐 살 게 없다 이럴 때 정말 그래서 보통 가치주 장세가 오면 시장이 버블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주 매니저가 막 이런 데 자주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팔 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뭐 마지막 가치주 장세가 2014년 뭐 그 전에 뭐 2007년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거 한 30-40년 정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저평가 종목이 좋을 때가 그 시장의 가장 꼭지. 정말 팔아야 할 때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작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밸류업 장세는 물론 뭐 이제 그 정권이 최근에 좀 이렇다 보니까 사실 밸류업 정책의 그 기력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작년에는 정말로 가치주가 오른 게 아니라 밸류가 업이 된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작년에 이제 밸류업 장세로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게 이제 은행주라든가 금융주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이런 종목들이 그냥 싸기만 해서 살 게 없어가지고 매기가 옮겨간 게 아니라 정말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그 소위 말해서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한국 주식은 이제 희망이 없다,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은 끊임없이 주주 환원을 늘리고 그쵸.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는데 한국은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밸류업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로 그 선호하시는 그런 것들처럼 미국 주식처럼 계속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밸류에이션이면 싸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 매기가 옮겨가서 시장에 올라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싼 주식들 중에서도 주주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작년에 조금 수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가치주 장세는 그 이전의 가치주 장세랑은 좀 달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통적인 가치주라는 건 진짜 싼데 아무도 모르거나 쳐다보지 않는 주식. 네. 그래서 길목 지키기를 하면은 한 3년 길목 지키고 있으면 한번 이제 오를 수는 있는 한 4년? 네. 였다면 네. 이제는 실제로 밸류가 업되는 종목들의 같이 올라간 거다. 네. 기업 가치와 함께. 네. 그래서 뭐 우리말 속담처럼 사실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지떡이 올라갈 정도로 시장이 부풀어 올랐어야만 가치주가 부각을 받고 그런 일이 왕왕 있었었는데 작년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하, 비지떡이 오른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비지떡이 찹쌀떡이 오른 거예요. 쑥떡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좋네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이겁니다. 과연 올해도 계속해서 밸류업 주식이 괜찮을 것인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밸류업 주식이라는 정의 자체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워낙 이제 금융주가 많이 반응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금융지주를 밸류업 주식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많은 경우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주주 환원이 늘어나는 종목,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자사주를 더 늘리는 종목들로 국한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종목은 뭐 미국 주식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주주 환원 많이 하는 종목은 언제나 좋은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거는 뭐 장세랑 무관하게 항상 좋은 것 같고요. 그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한국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한 2.5%가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S&P 500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게 뭐 슬프게도 이제 미국 주식은 계속 올랐고 그죠, 거기 올라서 그렇고. 한국 주식은 계속 빠졌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배당 매력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전체로 2.5%인데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지스,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네. 사실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는 배당을 별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5%, 6%, 7%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감액 배당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을 줄 때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배당 받을 때는 15.4% 떼게 되는데 네. 15.4% 배당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배당.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세금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감액 배당으로 5%가 나온다 그러면 뭐 한 10%짜리 채권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당의 매력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주주 환원이 강한 종목들을 보신다면 계속 여전히 나쁘지 않다. 여전히 싼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금융이 네. 그 감액 배당 네. 그러니까 세금 내지 않는 배당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슈팅.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 준비금을 이 잉여금으로 돌려서 네. 이걸로 배당 재원을 하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우리금융이 지금 거의 시가 배당률 수익률이 한 7%, 8%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감액 배당 재원이 한 3년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간 비과세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은행주가 빠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금융만 좀 올랐는데 사실 이 감액 배당 재원이 우리금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찢고 합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잔뜩 생겨가지고 감액 배당 재원이 생기는 건데 그게 뭐 다른 금융주주도 막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는 우리금융이 먼저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경쟁하죠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고. 네. 그래서 다른 금융주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배당 매력은 사실 뭐 7% 8% 비과세 배당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막 들어오고 네. 그런 종목들에는 네, 물론 뭐 국내 경기 영향이나 이런 거는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주 환원 자체는 한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유행처럼 번져야 되는데 감액 배당이. 근데 네. 또 유행처럼 번지면 언젠가 이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레이더망에 들어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지금 세금을 안 낸다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거 적어도 세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좀 말이 있었어요. 네. 이게 약간 좀 세법의 그레이한 영역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나 또 이런 쪽에서는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뭐 약간 시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없어지기 전에.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이 감액 배당 주는 쪽으로 사람들은 또 몰려가고 있다라는 네. 게 또 이제 일단은 현실인 거고. 근데 또 고민이 그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언제나 이 시장의 눈높이와의 싸움이잖아요. 거기에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는 부러지기도 하고. 네. 최근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실적 잘 나왔는데 이거 뭐야, 주주 환원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좀 못 미치네 이러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락한 경우도 나왔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눈높이가 높았을까요? 사실 뭐 이게 올해 은행주 좀 주가 빠져서 밸류업이 끝났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지난해 네. 2배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은행주 대비해서도 뭐 신한은행 대비해서도 한 20-30% 비싸고 밸류에이션이 우리금융이나 뭐 하나금융 뭐 이런 지방은행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은행이랑 비교해도.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뭐 5천억 가까운 자사주 매입증 그 발표를 하시고도 조금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꺾였다, 뭐 안 좋다 이런 평가보다는 그만큼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후폭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못 따라가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접근하기 쉬웠던 KB금융을 기계적으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KB금융이 먼저 좀 밸류에이션이 쫙 올라가서 높은 고원을 다지고 있고 다른 은행주들이 좀 뒤따라서 이렇게 후행하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저 형님 간다. 우리도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펀더멘탈이 있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빠지는 거고 아. 네, 회사가 아무리 안 좋아도 너무 싸면 좀 올라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간 추정으로 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끝났다, 뭐 은행 이렇게 좀 확단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은행 지주사 사이에서도 이른바 밸류에이션 격차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지 1등 프리미엄인가 싶었는데 요즘은 좀 그 갭이 메워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섹터 전체로의 모멘텀은 작년에 이제 밸류업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랑 같이 가는 거다 보니까 지금 모멘텀이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막 묻지마로 이제 1등주를 사는 것보다는 섹터 안에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옥석을 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이제 가치주를 고르듯이 다 저렇게 밸류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싼 거는 뭐야? 네. 상대적으로 지금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게 뭐야? 이렇게 또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 특정 테마나 모멘텀이 강할 때는 이제 1등주로 쏠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속도가 좀 처지면 이제 그 중에서 좀 그 가려가고 비교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2025년 2월 버전은 그 후자.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많이 쏠려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이 은행주는 이제 과거의 주식이다 보니까 섹터 전체는 주춤하면서 그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우 무서워요. 그 조선주도 최근에 거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한 1개월 반 만에 2배 오르고. 네. 조선주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그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사실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계속 한국 주식은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보는 이유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사실 시장이 꽤 많이 올랐는데 뭐 코스피도 8% 넘게 올랐고 뭐 코스닥은 지금 거의 전 세계 1등입니다. 상승률로 네, 놓고 본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그 매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매물이 별로 없다고. 네, 그래서 이게 조금만 종목별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사실 이제 주가 시세라는 거는 누가 사면 올라가는 건데 또 파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제 매물에 부딪혀가지고 많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주식이 작년에 워낙 비관론이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시장 내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겠다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이미 다 많이 물려 있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빈집털이가 가능한.
그렇죠. 예. 여기서 뭐 10% 20% 오른다고 해서 난 여전히 손실인데 뭐 내가 여기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목들이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으로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매기가 조금만 붙으면 뭐 금방 10% 20% 올라가고 매일매일 지금 뭐 사실 5%에서 10% 넘어가게 되면은 한국 주시장 기준으로는 되게 많이 오르는 건데 매일매일 그런 종목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이제 매수가 붙었을 때 일종의 좀 매도 공백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에어포켓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에어포켓.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만큼 한국 시장이 좀 과매도 상태에 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파셨거나 많이 물려 계셔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반응이 좀 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종목들이 폭력적으로 올라간다고 써주셨어요. 네. 이게 좀 이건 전문 용어입니까? 표현이 좀 폭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조금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게 약간 좀 예. 종목 장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네. 손 대면 톡 하고 터져버리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도 이제 좀 구간별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가장 강세장이었던 2023년도에 막 에코프로 이런 거 그 배터리 주식 이런 거 많이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때도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때는 일종의 이제 많이들 말하시는 포모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올라가서 그렇죠. 그 주가 시세가 되게 빠르게 나오는 경향이고 예. 그거는 사실 좀 그 후기의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무르익어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좀 당겨져서 몰려가는 그런 양상들이고 살사람 다 사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매수가 너무 강해서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식당이든 카페든 다 2차전지만 얘기하고 있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한국 주식을 여전히 이렇게 막 좋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없죠. 네, 전체적으로 좀 비관적인 분위기가 되게 강한데. 와이스트릿이나 이런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저렇게 급하게 올라가냐? 그렇다고 특별히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선방산 좋은 거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초기 단계 이제 매도 공백입니다. 매도 공백. 네. 그걸 이제 에어포켓이라고 비유를 해주신 거고. 네. 오, 오늘 그 명언들이 막 쏟아지는데.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볼 때 제가 받아 적는 양으로 이걸 따져보거든요. 네. 오늘 좋은 콘텐츠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2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그 ETF가 나왔습니다. 네. 라이프 자산 주주 가치 액티브 ETF. 네. 왜 이렇게 ETF 이름이 길어? 요새 ETF 명칭이 너무 길어. 정확한 명칭은 에이스 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ETF고요. 이게 한투 운용에서 나온 건데 네. 라이프 자산 운용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운용을 네. 한다는 거죠. 저희 라이프 자산 운용은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입하시는 공모펀드나 ETF를 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투자신탁 운용 ETF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ETF를 만드시고 네. 그냥 저희 이름을 같이 쓰면서 저희가 좀 일종의 조언을 해드리는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운용은 한투 운용에서 하시는 그런 형태의 ETF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MTS나 HTS에 그냥 라이프 자산 네. 혹은 주주 가치 액티브 이렇게 치면 이제 ETF가 나올 겁니다. 네. 종목명이. 요거는 광고 아닙니다. 강대건 대표님이 와이스트리트에서 광고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뭐 주신다면 저희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주 가치 액티브 ETF 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많이 상의를 할 때 예. 그 ETF를 이제 한투운용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만들자고 할 때 사실 저희는 상호펀드고 저희 종목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좀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종목 들어있나, 구성 종목을.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전략은 그 어떤 주식을 사고 그 기업에 제안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좀 어떤 재평가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회사랑의 뭐 비밀 유지 같은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ETF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5,000원이라는 거예요. 5천억? 5,000원. 5,000원. 가격이. 네. 대부분 ETF가 10,000원으로 상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0원으로 올라와서 다 5,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씁쓸한데. 네, 그게 이제 약간 좀 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리는 ETF를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제일 좋은 ETF를 내놓는 거죠. 가장 핫할 때. 핫한 거. 그러니까 뭐 옛날에 배터리 같으면 배터리 ETF를 바로 내고, 뭐 방산이 핫하면 방산 ETF를 내고.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핫할 때가 제일 꼭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를 내놓다 보니까 제일 잘 팔리는 걸 내놓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5,000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ETF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분들한테 전가를 하면서 좀
뭐 당신이 선택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ETF 말고 좀 꾸준히 올라가는 ETF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누가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핑계인데 그래서 저희 에이스 라이프 자산 ETF는 핫한 종목을 쫓아가지 않고요. 주도주를 담지 않고 대신에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냥 싼 게 비지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가 있고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애써서 좀 담아보자라는 컨셉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ETF가 좀 재미가 없어요. 보통 ETF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자마자 막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상장된 지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 그냥 아주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김기백 매니저도 출연을 했습니다만 강대권 대표님의 그 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액티브 ETF도 그렇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가치주 또 가치 투자하시는 하우스에서 만든 ETF는 요 두 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네. 이런 게 더 많아져야죠. 시장도 넓어지고 사람들이 네. 가치주 펀드, 뭐 가치주 ETF 뭐가 있어 서로 막 비교해보고 네. 이런 문화가 좀 많아지면 그래도 좀 가치주도 더 잘 되겠죠. 네, 선택지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투자 상품이라는 거는 좀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측 가능.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상품은 그냥 이런 상품이야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자산 관리를 하시거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핫한 ETF는 내가 이 테마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모든 투자 판단을 다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뭐 저희가 뭘 사고 뭘 어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ETF는 그렇게 시장에서 막 핫한 종목들보다는 좀 소외된 종목 위주로 하방이 좀 안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좀 좋은 투자 대안이 있으면 글로 가겠지만 잠시 쉬어갈 때는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뭐 이런 정거장 같은 ETF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액티브면 계속해서 종목 편입 편출 비중 네. 조절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계속 또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네. 분배금도 꽤 나옵니까? 배당? 그래서 이게 제가 해본 건 아니고 한두 운용에서 들었는데 전체 그 ETF 배당 수익률이 4%가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현재?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 펀드 매니저 강대권이 또 유명해진 계기가 뭐 꾸준한 수익률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가치주 어떤 펀드 매니저로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보면 좀 위기 때 강한 스타일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위기 때라면 대표적으로 언제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2007년부터 펀드 매니저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제 19년 차로 가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펀드 매니저 2년 차에. 네, 그래서 뭐 정신없이 사실 제가 2007년 겨울에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시작하자마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좀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지 조금 그 뒤로 하락장에서는 제가 좀 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11년이나 13년, 뭐 16년, 20년, 22년 하락장들이 있었었는데 예. 그 제가 그때 좀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상쇄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저같이 운용을 하면 고수익이 잘 안 나요. 아. 예,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삼양식품 이런 걸로 많이 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제가 또 저 같은 운용 스타일은 한 번도 주도주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서 또 강세장에서는 변변치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하락장에서 손실이 잘 안 나는 그런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던 게 2016년, 20년. 네. 근데 이때도 시장이 안 좋았었던 때잖아요. 네. 2016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국면이 있었던 맞습니다. 해고. 예. 2020년이면 뭐 코로나 때고. 예. 2020년에도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어요? 연간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때는 사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주린이 네.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었고 네. 그때 뭐 웬만한 주식 사면은 뭐 2020년 3월 바닥 대비 막 2배씩 벌고 막 맞습니다. 이랬던 장세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주식형 펀드 1위를 하셨다고요? 그때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좀 운이 좋게 현금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직후에 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좀 저희가 많이 매수를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엄청나게 물량 투입을 해서. 네, 그때는 뭐 진짜 좋았죠. 사실 그 코로나 3월, 4월 때는 뭐, 그렇죠. 그 바닥 대비로 했을 네, 때는. 네. 이제 다시 시계를 2025년으로 돌려서 오면 네.
이제 또 그래도 위기에 강한 스타일이라고 하시니까 트럼프 1기 시대 2017년은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2018년에 네.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 시장도 그냥 와장창 깨졌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그 트라우마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 트럼프 2.0 시대 지금 관세 전쟁 더 강해진다는데 어떨까? 네. 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트럼프 2.0이라고 하시니까 네. 사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말에 당선이 돼서 2017년을 이제 지나고 2018년 이제 그때 말씀하신 그런 하락장 반응이 좀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의 플레이북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1.0 대비로 좀 반응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반응이 빨라진다.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작년 11, 12월에 이미 뭐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금리도 좀 올라가고 막 그런 그 트럼프 정책을 이미 예견을 해서 막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그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달러는 조금 주춤주춤하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선반영돼 있는 효과로 인해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7년, 18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시장의 반응이 이번에는 취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보편 관세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에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네. 미국에 제일 안 좋다고. 네.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정책을 보면 뭐 관세를 일단 부과를 보편 관세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도지라고 하잖아요. 뭐 예. 정부 효율성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앨런 머스크를 내세워 가지고 지금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미국 경제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홀로 좋았던 이유는 네. 뭐 AI도 있고 뭐 혁신도 있겠지만 사실 큰 축 중에 하나가 정부 재정 지출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고 네. 거의 전시 재정에 방불케 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인기가 없으면서 또 재정을 왕창 풀었어요. 네네. 그래서 2020년부터 거의 만 5년 가까이 재정을 되게 과도하게 풀었었고 그 효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물가도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재정 지출을 좀 깎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아주 공격적으로 깎고 있기는 않을 거고 아직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 미국 재정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그만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미국 민간 경제가 굉장히 지금 탄탄하고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제 성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을 깎고 있다. 네. 이런 점이 좀 들고 반대로 이 보편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뭐 1월달 CPI가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세 부과로 인한 그 물가 상승 효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재정 지출 삭감으로 인한 경기 후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조금 주춤한데 네.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 일종의 약간 그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그런 압력을 지금 스스로 좀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뭐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뭐 미국의 온쇼링을 더 리쇼링을 강화하면서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경제 모멘텀에 좀 안 좋은 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 트렌드 같은 걸 보시면 오히려 작년에 뭐 원화 기준으로 한 1,500원까지 갔다가 네네. 지금 1,440, 30 주춤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관세를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원화는 조금씩 내려가는 양상인데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환율에는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실 작년까지는 환율이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게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다 죽는데 뭐 레스트 오브 월드라고 하잖아요. US 도미넌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일변도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주춤주춤한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모멘텀 약화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책을 뭐 관세라는 게 뭐 협상 수단이라고 하니까 예. 뭐 또 워낙 또 말을 잘 바꾸기 때문에 뭐 일주일 뒤에도 없던 걸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트렌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제일 많이 단기적인 모멘텀 쪽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거는 미국 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확 세게 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실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게 수출 위주의 제조업 국가인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연초에 대한민국 증시는 또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네. 또 반대로 미국 장세는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빅테크들이 주춤하고 있고 네.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네. 예고편으로 네.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관세 부과 영향이 뭐 한국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워낙 많이 절하가 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세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네네. 이미 그 최근 3년 동안 미국의 FDI 유치를 보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FDI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 본토 내에 투자한 그 총액을 보시면 그래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요 수출 품목들이 상당 부분 미국으로 이미 공장이 되게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으로 공장이 안 가 있는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수출 기업들이 경쟁 상대가 별로 없습니다. 한시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관세 부과로 뭐 국내 기업들 실적에 되게 후퇴하거나 네. 이러는 거는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주가 움직임이라는 게 되게 정직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뭐가 떨어지면 나쁜 거고 뭐가 주춤주춤하면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올해 이렇게 좀 보시면 예. 지금 YTD로 미국 주식이 다른 데를 오히려 언더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주춤주춤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계속 뒤바뀌겠지만 예. 현재 한 달 반 스코어로 놓고 본다 그러면 네네네. 이게 오히려 다른 나라는 괜찮고 예. 지금 미국이 조금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겪어봤던 어떤 좀 내성이 생길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2024년에 안 좋았던 게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 주식이 좀 싸진 것도 있고 네.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약간 버퍼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 네. 관세가 생기는 것도 이제 상기해줄 수 있는 부분. 좀 그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더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읽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사실 그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주춤주춤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이제 뭐 원화도 많이 떨어지고 코스피도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 우리나라 주식과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이런 분들이 그 외국 분들이 아니고요. 네. 한국 분들이에요. 서학기님인데. 뭐 어떻게 별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외국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포지션을 되게 정리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죠.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요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원화로 빚을 내서 달러를 사라.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작년 하반기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막 매일매일 거래대금을 보면 그 예타공 같은 데 통계를 보면 개인분들이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금액보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금액이 어떨 때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거의 극단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이 이제 거래하는 금액 자체가 차이가 안 나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한국 주식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선결 조건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공백으로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단계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네. 전어라도 구워야 되네. 전어라도 구워서 뭐 이게 뭐 요새는 뭐 봄이니까 뭐 쭈꾸미를 굽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라도 좀 해서 네. 사실 약간의 그 수급 플로우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극심한 자본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진정이 되거나 뭐 돌아오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약간 진정만 되더라도 좀 한국 시장이 오히려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해지는 게 한국 시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미 뭐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 반가운 얘기겠지만 그래서 사실 최근의 움직임들이 조금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건데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제가 아까 관세나 이런 부가 정책들이 좀 미국 시장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뭐 미국 시장이 주춤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빠진다. 이러면 이제 한국 시장도 같이 빠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전 세계 경기에 모멘텀을 쥐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 한국 시장의 제일 바람직한 상황은 미국이 좀 고점을 횡보를 하면서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조금 이제 그 고점에서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마치 아까 모두에서 KB금융이 주춤할 때 우리금융이 올라가는 것처럼
전체 섹터가 정체될 때 이제 개별 그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나오는 것처럼 올해 좀 미국 시장이 주춤해지면 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한국 주식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캐치업을 하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양상이 나올 개연성이 좀 있어서 예, 단순히 많이 빠졌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한국 주식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하. 예, 그런 좀 캐치업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력적인 종목 장세가 나타나면 또 이제 서학기민 분들이 이렇게 볼 때 뭐야 한국 시장 왜 저래? 그렇죠.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짐 싸갖고 네. 오실 수도 있고 요 대목에서 약간 지금 한 악플 12개가 더 달렸습니다. 저한테 달린 건 아니에요. 예. 아 저를 향해서 예, 예. 이대호 그분들을 대표님께 달리시면. 향해서 저희는 그러면 이 와이즈 부스터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일단은 좀 돈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뭐 네. 전고점 뭐 회복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시장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 자체가 네. GDP 성장률 자체가 정부에서 보는 것도 1%대 후반. 네. 한국은행도 또 이제 민간 기관들은 1%대 초반까지 보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은 야 이거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나라 아닌가? 네. 늙어가는 나라. 네. 초고령 사회에서 과연 이거 뭐 성장률도 안 나오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제 성장률하고 주가 지수 상승률하고는 그 관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 좋은 나라가 주가가 좋아야 한다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예, 이런 나라가 사실 주가가 제일 좋아야 되는 건데 네. 뭐 2024년만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 GDP가 한 2.8% 올랐나요? 근데 이제 뭐 숫자에 대한 의심들은 많이 계시지만 중국은 5%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중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작년에 중국 롱에 US 투셨으면은 이제 죽었죠. 예, 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성장률 자체보다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투자라는 거는 좋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룸이 적은 거고 나빠도 이제 시장이면 괜찮은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주시장은 뭐 1% 2%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거의 역성장 상태를 작년 연말에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이 나빠서 주식이 안 된다 이거는 뭐 그거는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1등이 아닌데도 주식이 1등이다 이런 말로 좀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뭐 길게 보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큰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만 보더라도 유럽 경기 그렇게 안 좋다고 했는데 네. 뭐 독일이나 막 프랑스 증시 네. 또 그 시가총액 상위 있는 기업들은 돈 잘 벌어가지고 막 네. 쭉쭉 올라가고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럼 약간 투자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요즘들 이제 많이 드는 고민들이 가장 최근 이야기 해볼까요? 아까 관세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관세 무풍지대로 많이들 이제 가십니다. 네. 관세 없는 조선, 방산, 엔터, 미디어 이런 쪽으로 네. 그런 아이디어는 괜찮을까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관세 무풍지대라고 하는 업종들이 그 관세도 없지만 좀 경쟁이 없는 업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한국이 좀 잘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어쨌든 경쟁력이 좋은 업종들은 관세를 부과하건 말건 그러니까 경합이 치열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업종이면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든 마진이 줄든 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경쟁력이 좋으면 가격을 그쪽에 전가를 하겠죠. 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는 그들이 내는 세금이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시장에서는 그쪽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그쪽이 내는 거죠. 원래 관세라는 게 이제 수입업자가 내는 거죠. 네, 예. 네, 아하,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전가할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쪽은 사실은 관세랑은 또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 네. 그래서 뭐 관세 부과 여부 자체보다는 이제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 따라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제 몇 가지 섹터 중에 뭐 조선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 금융주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24년에 핫했던 섹터 혹은 지금까지도 핫한 sek터 중에 25년에도 과연 이게 이어질 것인가? 어떤 좀 논리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조선을 좀 이야기를 했고 네. 잠깐 언급하신 방산은 네. 어떨까요? 사실 뭐 이런 쪽은 제가 이제 그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능이 이제 굉장히 꽝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의 운용 스타일은 그 18년 연속으로 한 번도 주도주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고 예.
그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 저도 뭐 조선 방산 이런 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예. 저는 안 들고 있거든요. 진짜로?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 비싸서 안 들고 있는 거고 제 기준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회사가 안 좋다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데 뭐 특정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그것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시장이 좋았고 2022, 3, 4, 5 계속 한국 시장은 계속 좀 내리막길이었잖아요. 네.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고 좋은 게 몇 개 없으니까 음. 좋은 쪽으로 굉장히 쏠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 그러니까 후퇴를 하면서도 이제 좋은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음.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막 10배, 막 5배씩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계속 흘러내리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거나 약간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음. 사실 살 게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뭐 라면 잘 팔린다 그러죠. 뭐 화장품 잘 팔린다 그러죠. 네. 미용기기 잘 팔린다 그러죠. 뭐 건설기계 좋다 그러죠. 콩작기계 좋다 그러죠. 전력기계 좋다 그러죠. 조선 좋다 그러죠. 방산 좋다 그러죠. 네. 자동차도 버틴다 그러죠. 뭐 엊그저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화학 좋다 그러죠. 제가 지금 언급한 것만 10개거든요. 네. 지금 나열한 것만. 네.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온 것만. 예. 그러면 사실 특정 업종 몇 개, 아주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몇 개를 빼고는 수출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뉴스 그냥 경제신문 검색해 보시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 그전년보다는 전체 우리나라 경제가 전망이 좋다는 게 아니라 살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원래 항상 연초 시장이 이제 전체 한 해의 프리뷰 역할을 해주는데 네. 올해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조선방사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뭐 최근에 뭐 정유화학도 좀 올랐고 뭐 오르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도주가 딱히 뭐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반등한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작년이나 그 재작년보다는 대안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안이 많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특정 종목이나 업종으로 쏠려서 거기서 막 시세를 분출시켜가지고 막 나오기보다는 조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런 양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최근 몇 년 동안 워낙 시장은 안 좋고 뭐 급등주만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업종이냐 어느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조금 그 뭐 이미 많이 빠져 있거나 저평하던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시면 네, 뭐 지금도 출발해도 뭐 코스피는 뭐 10% 20%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가주시고 분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투자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 내 종목이 빠질 때도 힘들지만 내 종목만 안 가고 혹은 특정 섹터만 쏠려갖고 막 저기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 때 정말 괴롭잖아요. 네. 손실 회피 본능 네. 있는 것처럼. 근데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 섹터 올랐다 뭐 이렇게 일종의 뭐 순환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그럴 때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또 이제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엇박자 타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건데 그럴 수는 있지만 쫓아다니지는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1, 2%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그걸 쫓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최근처럼 뭐 이게 제가 아까 에어포켓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하루에 뭐 5% 10%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다니시면 두더지 게임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 올랐는데 다음 날 또 10% 올라가고 이거는 어렵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계속 퐁당퐁당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쫓아다니시면 계속 엇박자가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건 괜찮지만 이제 막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쫓아다니시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거는 그 종목을 좀 분산해서 가져가셔야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를 때는 모르겠지만 장세가 바뀌었는데 엇박자 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은근히들 많이들 잃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네, 좋은데도 네, 불구하고. 네. 뭐 이건 뭐 저의 과거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다 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항상 투자는 그게 욕심을 조절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조절하라. 예. 그래서 항상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좀 빨리 가려다가 뒤로 가죠. 예. 그래서 사실 천천히 가면 되는데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한 번도 급등주를 따라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강세장에서 잘해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그런 성향이셨어요? 2007년부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소수. 조금 이제
삐딱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예. 그 이제 근데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고생하는 것 같고요. 예. 역발상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이게 나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돈을 벌고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누구나 조급해지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이겨내는 게 그래서 항상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가려고 하면 뒤로 가거든요. 대표님은 그러면 옆에서 다른 운용사에서 다른 펀드 매니저가 다른 투자자가 막 돈을 빨리 벌고 있어. 그 조급해지질 않아요? 죽고 싶죠.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예.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관리를 좀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신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저한 믿음 같은 게 있는데 아, 그 남보다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1년에 이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내면 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있다. 뭐 이런 거를 믿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누적으로 하면 사실 제가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누적으로 거의 하면. 약간 장원영 마인드 아닙니까? 난 그래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 막 이렇게 난 느끼면서 이런. 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뭐 1년 1년 한 달 한 달 조금씩 앞으로 가면 이렇게 뭐 호시유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사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 이게 사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조바심 내고 결국은 아 이거 아닌가 봐. 이게 네.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마다 저마다의 어떤 성향에 맞게 또 투자 스타일을 가져가야 하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할 테고. 그래서 뭐 워렌 버핏처럼 유명하신 분이 찰리 먼거라고 이제 음. 돌아가신 분 계시는데 이 찰리 먼거 강연 같은 걸 보시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인간 최악의 감정이 질투다. 질투. 네. 그렇죠. 공포나 뭐 이런 게 패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질투가 인간을 망치는 최악의 감정이다. 그렇죠. 이런 말 하시는데 그건 너무 동의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너 질투하잖아 이러면 난 안 그러는데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심리는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최악의 감정이면서도 인간의 공통의 감정이기도 해서 그런 질투심 같은 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안 질투심이 나는 날 사람은 수는 없죠. 있지만 그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 질투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되시는 분들한테 또 응원해드리고 네, 네. 또 쫓아가서 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아 Y3지 이렇게 좋은 채널인데. 아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뭐 에어포켓, 뭐 두더지 게임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과연 좀 부진했던 섹터 중에 좀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아 정말 싼데 저게 그냥 비지떡으로 저기에 썩어갈 것인가? 네. 아니면 저게 진짜 찹쌀떡이 될 것인가? 네. 라는 것들 좀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국 주식이 많이 싸진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환율 영향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수출 기업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환율이 1,450원 뭐 이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만약에 수출을 100을 하고 있는 기업이 1,3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매출이 10% 늘어나는 거고, 네. 뭐 그러면 마진도 거의 10% 가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 영향으로 수출 기업들은 사실은 연초에 있는 가이던스 대비 그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마치 10년 전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환율 영향을 수출 기업들은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내 주주 환원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자체도 높고 또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자사주 매입 금액이 2024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사주 매입 금액이 전년 대비 한 75% 늘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네.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한 금액은 한 150% 늘었고 네. 그래서 아직은 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주 환원들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좀 보면 이게 밸류 트랩에 갇히지 않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은 지배 구조가 문제인데, 그렇죠. 그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경영진이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입니다. 아. 네. 그러면 좋은 경영진이라는 거는 이제 시대에 적응하는 기업들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그 이 지배 구조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제 세습이 되다 보니까, 그 사실 그 내가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경영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경영권을 쥐고 계시고 그러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안 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그 워낙 가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문은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월급제만 계속 갈려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월급쟁이 전문 경영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오너 눈치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오너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회사는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영진이 아무리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사그라드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는데 조금 경영진이 그런 데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전문 경영인한테 더 위임을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경영진분들이 좀 똑똑하다고 검증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투자하기에는 좀 필수적인 요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얼마 전에도 또 그 짤을 보게 됐는데 어떤 임금님이 내 다음 후계자, 후계의 왕이 누가 돼야 하는지 각자 말해보거라. 저는 용감합니다. 옆에는 저는 힘이 셉니다. 맨 마지막에 아빠. 그래서 바로 왕관. 좋은 경영지도 사실은 또 봐야 된다라는 네. 거고. 그 혹시 뭐 기대하고 있는 뭐 섹터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또 요즘에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는데 라이프에서는 어떻게 좀 반도체 섹터 투자를 좀 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뭐 지금 워낙 수요가 좋고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너무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그래서 되게 분발해 주시고 잘 되기를 너무 진심으로 성원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여주시는 걸로는 조금 자신감을 갖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그 종목을 보는 하우스이고 뭐 개별 기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이내믹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희는 특정 섹터나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좀 장기적으로 뭐 좋게 볼 수 있는 쪽은 저희는 헬스케어를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요? 네. 근데 헬스케어도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습니다. 네. 어느 헬스케어? 그래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신약을 개발하면 개발하는 대로 뭐 건강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는 대로 뭐 데이터를 다루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로 이런 쪽으로 뭐 이 미국조차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전 세계 인구는 다 늙어가는 거고 늙어가게 되면 이제 병원에 대한 수요라던가 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가 뭐 궁극의 성장 섹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도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 헬스케어 이러면 좀 테마주? 예, 뭐 매출 안 나고 이익 안 나고 그냥 단기적으로 뉴스를 가지고 하는 뭐 그런 플레이하는 것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을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어떤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싸다든지 이렇게 그 다른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방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헬스케어를 너무 단기 모멘텀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네네. 역설적으로 아직 투자 기회가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뭐 적자 기업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적자 기업이지만 네네. 뭐 1, 2년 내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1, 2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내야 네, 되는 네. 거고. 또 하나가 그 혹시 라이프 자산운용도 이제 IPO 시장에 좀 같이 뭐 참여를 하신다거나 하나요? 공모주 펀드. 네, 저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원체 안 좋을 때는 네. IPO 시장도 침체되기 마련이고 네. 지금 뭐 신규 상장 주식들은 또 많이들 안 쳐다보시잖아요. 네. 이 IPO 시장도 좀 살아나는 계기가 있을까요? 좀 시장이 다 좀 먼저 좋아져야 될까요? 그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PO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아까 가치주와 더불어 네. IPO도 이 끝물의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가치주가 전통적 가치주 그냥 싸게만 한 주식이 좋거나 IPO가 잘 되면 좀 위험할 때입니다 시장이.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약간 시장의 주변부에 있는 네, 자금들. 그런 대상 투자 대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는 당장은 뭐 그런 쪽보다는 좀 코어에 가까운 시장 자체가 먼저 올라야 그 다음에 IPO도 좋아질 거라서 선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IPO 쪽보다는 일단 주식 자체가 더 먼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의 IPO의 특성은 이게 정책이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칩니다. 정책. 네, 그래서 사실 뭐 코스닥 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017, 18, 19 요때 이제 정책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네. IPO를 많이 부스트를 시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도 정책 많이 보시는 것처럼 IPO 이런 것도 정책의 흐름 같은 것들이 좀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6, 7년 정도 IPO를 굉장히 그 부흥시키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IPO 시장을 되게 키웠다가 이게 약간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IPO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그냥 상장 주식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뭐 조 단위를 운영하시는 자산운용사를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1.5조 정도 되면 또 이 AUM도 계속 늘고 있는데 네. 중소형주에 투자하시기는 조금 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거래량 측면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마켓 뎁스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폭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은 전 세계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뭐 거래의 민족, 회전, 한국인 회전. 뭐 이런 걸 하는데 거래는 많은데 은근히 이 종목당 그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다가 뺄 수 있는 그런 폭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시장에서는 1조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1조 넘는 펀드가 잘 되는 게 본 적이 없다. 네네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다행히 작년에 조금 그래도 잘 버티긴 했는데 저희도 뭐 운영상의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뭐 한 몇 년 전부터는 중소형 접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은 좀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1조 5천억인데 저희가 종목을 한 3, 40개 다루거든요. 그럼 30개라고 한다 그러면 종목 하나당 500억씩 샀다 팔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500억을 살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죠, 한국에서. 네. 그 아까 라이프 자산 그 이름 뭐였지? 주주가치 액티브 ETF. 네, 네, 네. 거기는 좀 중소형주 많이 있던데. 네, 그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네, 이제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는 종목 수가 좀 많습니다. 네, 더 많나요? 네, 네. 근데 어차피 이제 또 액티브 ETF는 또 그 상위 네. 비중 가진 종목들이 조금 더 상징적이기도 네. 한 거고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이제 거의 이제 끝마칠 때 됐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제가 2년 전에 나왔을 때도 그때도 마침 그 2022년 9월에 뭐 레고랜드 사태다 그래가지고 한창 장이 안 좋았었다가 네네네. 2023년도에도 되게 비관적인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도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영상을 보니까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2년 지나 나와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투자를 할 때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네. 주변을 봐요. 주변을 봐서 주변 분들이 좀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대로 행동을 하는 게 그 제가 그동안 돈을 별로 안 잃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 비관이 팽배할 때 뭐 그런 그 옛날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존 템플턴 경이 하시는 말씀처럼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고 어디가 제일 좋은지 물어보지 말고 어디가 제일 나쁜지를 물어봐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사실 그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을 갈 때는 워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악플 달릴까봐 아까 그런 말씀 하셨지만 사실 미국 주식은 영원히 오르는 거고 뭐 미국 경제는 영원히 강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런 것 너무 쏠릴 때는 좀 위험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상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그 100% 맞는 것도 없고 100%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그리고 맞추는 사람도 없고 틀린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확률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항상 좋아서 근데 그 최근에 만나보면은 뭐 이렇게 젊은 분들 20대 분들 만나보면 뭐 은행 통장 필요 없어요. 뭐 월급 받으면 다 나스닥 사요.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상식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쏠린 건 항상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가치 투자 마인드셋이기도 하고 또 오래 살아남은 투자들의 좀 유일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자라왔고 또 저도 그런 걸 실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때까지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좀 균형감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가치 투자 대가분들을 모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나오셔서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은 별 말씀.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는